가족에게 던진 모진말. 그 말은 가족의 가슴엔 깊은 흉터가 되고 결국 후회가 되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가장 사랑했기에 더 아프고 가슴 깊게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병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불빛 아래 놓인 의자 2개가 묘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기계음 소리만 일정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 하나에도 두 사람의 가슴은 매번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희는 의자 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은 꼭 깍지를 꼈지만 떨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병실 문틈을 향했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애써 확인했어요.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가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세상 어느 부모의 마음과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연은 의자에 곧게 앉아 있었어요. 등은 꼿꼿이 세우고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사실은 당장이라도 병실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이 훗날 두고두고 큰 후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조금만 버텨줘. 이겨낼 수 있지? 괜히 말 걸지 마. 지금은 조용히 쉬게 두는 게 나아. 정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조심히 옮겨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요 끝이 구겨져 있는 걸 보고는 손끝으로 살며시 펴주었어요. 그 작은 행동에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키고 손길만 고요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이 흔들리며 다가왔고 차트에 적힌 글자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밤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산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먹는 건요? 미음이라도 조금은 삼킬 수 있나요? 지금은 힘들어요. 천천히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 정희의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으려다 다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고 도연도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아들의 얼굴은 불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볼살은 쑥 빠져 있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놈아, 버텨라.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 버텨야지.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버텨야 한다. 정희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아들의 첫 울음을 안았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었고 그 작은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지요. 이제는 그 숨소리가 줄어드는 게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문틀을 힘껏 붙잡고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 뒤에서 흔들리는 눈빛은 그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도연에게 체면은 오래된 습관이었고 그 습관은 지금도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그녀에겐 아주 긴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던 저녁 식탁. 그 속에서 주고받았던 따뜻한 말과 때로는 가시 돋친 말들이 뒤섞여 스쳐갔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제멋대로 흘러갑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붙잡고 싶던 순간을 잔인하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정희는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의 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엄마가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래. 우리가 있으니 버텨라. 제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히 닿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그 숨결만이 조용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서서히 번져가던 어느 날 노을이 기와지붕이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부촌 한옥마을의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단정히 손질된 마당과 고풍스러운 대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도연은 이 집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는 이 집과 함께라면 체면이 서고 가문의 기틀이 지켜진다고 믿었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노을빛이 드리웠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국을 덜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며 언제나처럼 가족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 그대로였고 수진의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많이 피곤했지? 손 씻고 어서 앉아라.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길은 신문지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를 훑어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거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듯하게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과 수저. 여느 평범한 가족의 식사 자리와 같았지만 이 집안의 규율과 질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회사 일은 어땠니? 이번에 맡은 광고건이 커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보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괜히 허황된 생각은 하지 마라. 직장 생활 성실히 하는 게 제일이니까. 준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말없이 수저를 들던 손이 살짝 떨렸고 정희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밥부터 드세요. 준호도 고생이 많았을 텐데. 정희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눈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자부심과 동시에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부드럽지만 약간은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사실 준호 씨가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저도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한 번만 믿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 도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이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겉멋만 들어서 사고 치지 말고 괜히 남들 앞에서 집안 이름만 더럽히지 마라.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꼭 쥔 채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로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엉켜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믿음보다는 불신으로만 평가받는다는 상처가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민망해진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밥은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은 가슴속에만 쌓여 있었어요. 아들은 답답함을 삼키며 숟가락만 움직였고 며느리는 서운함을 감춘 채 밥알을 꼭꼭 씹어 넘겼습니다. 도연은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이 흠잡히지 않는 것이 곧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들의 말 한마디가 밖으로 흘러나갈까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분위기를 살리려 더 큰 목소리로 반찬을 권했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저녁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작은 금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어요. 당장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균열이었음을 가족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버지 생신을 맞아 큰 집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긴 상 위로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오가며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며 시끌벅적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는 언제나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비교당하던 사촌형이 지금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친척들 앞에서 더 빛나 보였거든요. 준호의 젓가락은 밥그릇 위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슬슬 뭔가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지금 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 사촌의 말은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준호의 가슴에는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하고 상의 중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버지는 늘 위험하다, 허황된다 그러시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지더라고. 분명 사촌에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아버지 도연에게 또렷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어요. 맞아요. 준호 씨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신뢰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말이 이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렸고 숟가락은 더 이상 들어 올려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속은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작은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게 내버려둬야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대만 하시지 말고 한번 믿어보세요. 조카의 훈수 같은 말에 도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그의 눈은 준호와 수진을 향했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에 차가운 미소만 번져 있었어요. 도연의 눈치를 보며 정희는 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고 준호는 묵묵히 밥만 씹으며 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는 서운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체면이 흔들린 순간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그 떨림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겉으론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침묵은 무겁게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좀 믿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뭘 해도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입 다물고 네 지금 자리나 지켜. 내 눈앞에서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마라. 차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끝을 모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그 한숨 속에는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길한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 도연의 집 마당엔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의 발걸음은 무겁고 거칠었고 도연의 표정은 이미 불만으로 굳어 있었어요. 아버진 늘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당신의 체면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아버지의 아들이 맞기는 한 겁니까?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다 억눌러온 분노를 폭발시키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아비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네가 남들 앞에서 내 얼굴을 몇 번을 붉히게 했는지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마당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그의 분노에는 아비로서의 권위와 배신감,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망신당했다는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놈을 내가 믿는다고? 네 놈은 허튼 소리만 늘어놓고 제대로 이룬 게 뭐가 있냐? 아비의 재산만 보고 정신 못 차리는 너 같은 놈한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때 침묵하던 수진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 끝에 맺힌 말은 결국 감정 섞인 서운함이 되어 튀어나왔어요. 아버님, 준호 씨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제대로 준호 씨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늘 안 된다, 못 믿겠다 하시기만 했잖아요. 순간 도연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귀엔 훈계처럼 들렸고 모욕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서 와서 내조나 잘할 것이지 뭘 한다고 떠드는 거냐? 수진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너무하시네요.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저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버님과는 다르게 제 아버지는 항상 절 믿어주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집을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수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도연의 귀에는 모욕처럼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번쩍이며 치솟았습니다. 아내가 모욕을 당하는 순간 준호는 이성을 잃었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적당히 하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저는 그런 아버지 따위 필요 없습니다. 준호의 외침은 순간 폐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찢어질 듯 갈라졌고 정의는 절규하며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던지듯 나섰습니다. 다들 그만! 제발 그만해! 그러나 정의의 목소리는 누구의 가슴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은 마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오래된 한옥 기와 사이로 번져 공기 속에 아프게 흩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순간 화가 난 도연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준호의 뺨 위로 붉은 자국이 선명히 번졌고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놈!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라! 내 집에 다시는 발 붙일 생각하지 마! 그 말은 곧 절연의 선고였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고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어요. 정의의 울부짖음이 뒤를 쫓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등을 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준호와 수진은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와 절연한 이상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성공하고 만다. 그 결심 끝에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선택은 곧 과거와의 결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도심을 조금 벗어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넓은 마당 대신 창 하나 달린 방,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은 조금 비좁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곳이 새 시작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리 둘이 힘 합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래요. 우리 힘내봐요. 그러나 새 출발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사업은 첫 발부터 비틀거렸습니다. 기대했던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투자자는 돌연 발길을 끊었습니다. 밤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계약서 위에 붉은 독촉장이 겹쳐질 때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지요. 손끝으론 펜을 꽉 쥐었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만 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의 장수가 하나둘 뜯겨나갈수록 준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실패와 좌절은 그 다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지자 수진이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취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낯선 병동, 차가운 약품 냄새 속에서도 수진은 환자에게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기저귀를 갈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환자를 부축했습니다. 지쳐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는 남편 앞에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곧 병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수진 씨가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랜만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무렵 원장은 속으로 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경제력은 넉넉했지만 간병인을 번번이 힘들게 만들던 환자. 많은 이들이 며칠도 못 버티고 떠났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수진을 그 집에 추천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사실 이번에 개인 간병인을 구하는 집이 하나 있어서요. 환자분 연세가 많으신데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세요. 그런데 자제분들이 돌봄을 원하셔서 요양원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 돌보셔야 합니다. 좋은 자리인 만큼 수진 씨라면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아요. 물론 보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생각 있으신가요? 집으로 가서 모시는 간병이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원장님께서 믿어주신다니 감사해요. 이런 기회가 흔한 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보다 더 큰 책임이 뒤따르겠지만 그만큼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이 힘겨운 삶을 지탱할 뜻밖의 기회라 믿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최 씨 할아버지를 성심껏 모셨습니다.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몸 씻기까지. 그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최 씨의 시선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수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가 많았고 낯뜨거운 말도 서스름 없이 해댔습니다. 따뜻하구먼. 얼굴도 이쁘고 손도 참 곱네. 내 젊은 날 아내 같아. 최 씨는 수진의 엉덩이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고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돌렸어요. 최 씨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고 그 순간 수치와 모멸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싸들고 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침에 시달리던 남편의 점점 야위어가는 어깨, 그를 지켜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또 수진의 몸을 스치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성이니까 받아두게. 수진은 다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최 씨의 모습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쾌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손끝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준호의 병원비와 생활을 버틸 유일한 돌파구였기 때문입니다. 겨울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전셋집 창문엔 습기가 차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기댄 채 거칠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목 끝에서 약간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 하얀 손수건 위로 붉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어떡해. 당장 병원 가보자.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수진아. 준호의 말은 애써 태연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쓸어내리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낮이면 수진은 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건네고 시트를 갈아주며 한시도 몸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을 씻겨줄 때면 유독 최 씨의 눈길은 수진의 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불편한 시선은 수진의 등줄기를 따라 차갑게 때론 끈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볼 때마다 참 고운 게 같이 사는 남편이 부러워. 이렇게 몸에 손이 닿을 때마다 사는 재미가 난단 말이야. 수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곧 미소를 지어냈습니다. 속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 말했어요. 할아버님도 참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서 이거 드셔야 합니다. 손길을 조심스레 뿌리치며 약컵을 건네자 최 씨는 희죽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떨림마저 감추려 애썼습니다. 모든 걸 삼키고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지쳐 있었어도 준호 앞에서는 늘 웃음을 띠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 울릴 때마다 그 웃음은 금세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수진아. 준호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힘이 빠져 있었고 수진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한편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나갔던 정희는 오래된 지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 준호가 요즘 많이 아프다던데 사실이에요? 정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빠졌고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도연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요. 당장 전화해보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연은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지만 굳게 쥔 두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보며 남편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가슴이 콱 막혀왔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들여다보았지만 정희는 점점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받으라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준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급하게 숨을 고르는 듯한 기척이 뒤섞여 들려오며 낮게 떨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세요? 정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막혀 나오지 않았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왜 네가 전화를 받는 거니? 준호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차마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고 그 망설임 속에서 정희는 이미 답을 직감했습니다. 준호 씨가 조금 아파요. 어머니,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숨소리는 잔뜩 흐트러졌습니다.
눈앞은 아득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을 때 수화기 너머로는 수진의 억눌린 울음이 번져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절박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준호 씨가 끝까지 말씀드리지 말자고 했는데 준호 씨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정희는 가슴을 움켜쥔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이기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만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아픈데 나는 도대체 뭘 한 거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정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울음은 끊어낼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수화기를 다시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거기 어느 병원이니? 내가 당장 가야겠다. 숨을 삼키던 수지는 끝내 눈물이 터질 듯 흔들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호 씨가 끝까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아버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저도 차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끝내 떨리며 끊겼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부여잡은 손에 힘을 주며 끊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곧 거실을 울렸고 신문을 보던 도연의 눈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정희의 떨리는 어깨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그 다짐은 그녀의 두 눈 속에서 번뜩였고 도연의 굳은 표정에도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곧장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가 잘 잠기지 않았고 눈물로 젖은 얼굴은 서둘러 닦아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빨리 옷 입지 않고. 당신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 마침내 신문을 내려놓고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굳었지만 그 눈빛엔 흔들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 한밤중의 차창 너머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기도를 되뇌었고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유리문 너머 가려진 병실의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걸음을 옮길수록 정희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곁에 섰지만 그의 표정은 더 굳어만 갔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선 곳 문패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희의 두 무릎을 떨리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문이 열리자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결, 그리고 팔에 꽂힌 주삿바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틀어막은 채 차마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애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발자국 문턱에 멈춰섰습니다. 굳세려 애쓰는 그의 눈가도 젖어들고 있었어요. 병실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가족의 모든 세월이 응축된 듯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피가 빠진 듯 차가운 손끝을 감싸주자 그녀의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식었니? 네가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꼴이 된 거니?
정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목 끝에서 떨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묻은 눈물은 끝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도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병실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환자분, 보호자분들 되시죠?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암세포가 췌장을 넘어 온몸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체력과 장기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앞으로의 치료는 환자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수지는 두 손을 모아 붙잡으며 간절히 되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요? 수진과 정희는 주저앉았고 순간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고 그의 기억은 먼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맨손으로 공사판에 서 있던 20살의 청년이 손바닥에는 피가 맺히고 허리는 휘어도 언젠가 내 집을 지을 거라는 꿈 하나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차렸고 그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며 배움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던 세월. 그 시절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 정희와 아들 준호가 있었기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그날의 다짐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모든 고생 끝에 세운 지금의 자리와 자부심이 자신의 전부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들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열리며 억눌러온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아비가 잘못했다. 이제껏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보니 그저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체면이더구나. 그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널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준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더니 미약하게 열렸습니다. 정희와 도연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정신이 좀 드니? 준호의 시선이 흔들리며 부모님과 수진이를 한순간 번갈아 담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짧은 순간 부모의 얼굴을 기억에 새기듯 바라보다 천천히 감겼습니다. 머뭇거리던 숨결이 이내 고요히 멎어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준호의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 따뜻함을 다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는데 제발 가지 마라.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버틴다고. 나 혼자 두고 가면 나는 어떡해? 도연은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무너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그 말만은 아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의 절규는 병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 모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 장례식장에는
흰 국화꽃이 줄지어 놓인 영정 앞에서 사람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흔들림 없이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영정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를 더 고생을 시키더라도 좋으니 내 곁에만 있어 달라는 그 울음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영정을 바라보다 뒤돌아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눈가엔 젖은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비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한 남자로서의 무너진 자존심이 그를 끝내 꺾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건 허공 같은 집안 공기와 텅 빈 자리였습니다. 아들의 웃음도 그의 발자취도 사라진 그곳에서 부모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빛바랜 액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식탁은 한때 네 사람이 둘러앉아 웃음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던 자리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빈 의자만 묵묵히 남아 그때의 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그때 상처 주는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목구멍을 죄어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작은 방에 틀어박혀 아들 사진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가 따뜻할수록 못해준 미안함이 더 커졌고 그리움은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네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데 엄마는 이제 어떡하니?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세월은 고통과 후회로만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낯익은 발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도연과 정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눈빛 속에는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떠난 뒤에 저도 많이 힘들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매일 스스로를 붙잡으며 버티고 있어요. 사실 준호 씨가 병원에 처음 들어올 때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부모님께 직접 말 못하게 되더라도 내 마음은 꼭 전해달라고요. 도연과 정희는 숨을 죽인 채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준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힘드시게만 한 게 늘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께는 항상 삐뚤게 대들고 상처드렸던 게 너무 죄송해요.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모자란 아들처럼만 보여드린 것 같아. 그래서 더 못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 진심이 아니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수진이도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순간 정희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진이의 손등이로 정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준호야,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이 떨리며 얼굴을 가린 두 손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마음은 늘 네가 잘 되길 바랬단다.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모질게만 굴었던 것 같구나. 부질없는 체면 때문에 괜히 목소리만 높이고
진심은 끝내 전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한 그 모진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으니 용서해 주렴. 그리고 수진아, 너한테도 내가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었지. 아비 체면 지킨답시고 너를 더 아프게만 했구나. 그때 내게 했던 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 주렴. 그 순간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아버지의 사과는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상처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긴 세월의 원망과 오해는 눈물 속에 녹아내렸고 남은 것은 가족으로 이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골목 어귀에는 새로 단장한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꽃집. 유리창 너머로는 싱그러운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문을 열면 꽃향기가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가끔 그곳에 놀러와 같이 꽃을 다듬으며 수진과 함께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장갑 낀 손끝에 흙이 묻어도 그 웃음만큼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피어났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무거운 화분을 들어 나르며 두 여인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을 내세워 이런 일에 나서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발을 보탰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 위로 늦게나마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잘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렇게 남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꽃잎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에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향기를 맡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싸움과 눈물로 얼룩졌던 집안의 공기는 이제 꽃향기와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끝없는 후회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이들이 서로를 붙잡아줄 때 사랑은 다시 길을 찾아갑니다. 햇살이 고운 오후, 수진과 도연, 정희는 꽃집 앞에 나란히 서서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준호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까지 담겨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 환하게 번져갔습니다. 가족은 때론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도 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오늘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할 가족에게 가장 편하다는 이유로 혹시 상처를 주진 않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진심이 당신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